사실 요즘에 그거보다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많고 문제가 되는 것이 도박 사이트예요. 네, 도박 사이트라고. 요즘 진짜 이 도박도 온라인으로 옮겨. 과거와는 달리 10대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이 많아요. 네. 굉장히 심각하죠. 이 스마트폰으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 인증 절차가 굉장히 허술해요. 놀이처럼 생각되니까 이 아이들은 죄책감이나 내가 범법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많이 없는 거예요. 다 가는데 내가 안 가면 소외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인데요. 누가 이기나 지나 맞추는 거고. 누가 제일 빨리 도착하나 맞추는 거죠. 얘는 대상이 좀 높아요. 2.8자 진짜. 고등학생들이 접속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 도박이 번지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많이 따면 친구들 사이에서 이른바 짱이 됩니다. 작년 통계로 도박에 빠진 대한민국 청소년이 조사를 해봤더니 6만 6천 명. 조사에 들어온 것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더 위험한 것은 일단 결국은 그게 빚을 양산을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거 빚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돈 잃은 청소년들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엄청난 이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 1000% 이렇게 받아요. 100만 원 빌려주고 한 달 지나서 그 500만 원, 1000만 원 늘어났어. 그러면 그거 갚아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 누구 몇 명 데리고 와. 몇 번 이기고 나면 얘들이 또 빚이 생기면 또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게 다둥이처럼. 아이들 친구들 돈을 뺏는다든지 그렇죠.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빌려서 안 되면 이제 범죄를 저지르러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청소년 도박 관련해 가지고 절도 강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소위 좀 뭐 일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친구들이 사채업체를 통해 가지고 도박하는 친구들에게 이 사채를 빌려주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자를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빌리거든요. 빌린 돈이 너무 커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하고. 이제 막상 갚을 나이 되니까 못 갚았거든요. 그때 말한 것을 공을 하나 더 붙인다 해가지고 소주병 같은 걸로 위협도 하고 그냥 저를 엎어뜨리고 그냥 계속 때렸어요. 완전히 범죄자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도박은요 비물질 중독으로 규정했어요. 네, 그래서 비물질 중독이에요, 중독. 도박을 하면 이제 과다하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걸 끊을 경우에 집중력 장애 뭐 이래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한마디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중단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이거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마약도 지금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성이 있고 뭐 금단 증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도박 똑같고요. 시작하는 심리적 특성이 똑같아요. 마약하고 도박이 언제든지 내가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해요. 이런 현실에 어떤 불안이 높을 때 도박에 접근을 해서 지금 현실을 회피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막연히 회피하다가는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일부 어른들은 아니 얘네들이 뭐 이렇게 고민이 많어. 그냥 집에 오면 다 밥 주고 뭐 내지는 청소년 아이들이 고시기에 보이는 많은 어려움을 그냥 사춘기 그리고 뭐 중2병 뭐 이러면 그 안에 이렇게 다 보자기에 싸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딱 묶어버리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청소년 시기의 특징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자살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을 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우리나라 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통계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청소년들의 자살은 굉장히 충동적이라서요. 예측을 잘 못합니다. 동기는 있어요. 동기를 갖고 있는데 탁 어떤 일상에서 건드려져서 예를 들어서 야, 너 나가 죽어 이러면 그래 나 죽을 거야. 그래서 확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상당히 충동적이고 그다음에 치명적인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아이들한테 뭐 너 이따위로 살 거면 나가주고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되게 가까운 사람 중에 자식이 자해를 그렇게 해요. 네. 네. 그것도 유행처럼 번졌다고. 네네. 그 청소년 자해가 지금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의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문화가 번지고 있습니다.
자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몸에 상처를 낸 게시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관련 게시물만 수만 건입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여러 차례 상처를 내고 손목에도 자해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나 볼 법한 이 장면들은 요즘 SNS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해 인증 사진입니다. 게시자는 대부분 10대 청소년들. NSSI라고 해요. 그래서 비자살성 자해.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없지만 자기 몸에 상처를 내게 되는 건데요. 저 죽을 의도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보고를 해요. 그리고 손이 잘 쉽게 닿는 허벅지 안쪽이라든가 팔등 그리고 옷으로 잘 가릴 수 있는 부분들에 되게 상처가 있는데요. 찍기도 해서 약간 유행처럼.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자해를 하는 걸 통해 이거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아픔을 잠깐 잊어요.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편안해지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해 행동 자체가 대인관계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처럼 생각해요. 자해한 것을 SNS에 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내 걱정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이제 약간의 안정감 내지는 자기를 응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어려움을 그걸로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거 자체가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움이 필요해요라는 도움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아이를 보셨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 되게 궁금한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가 얘한테 도움이 될지 지금 전혀 가늠이 안 돼요. 이 아픈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얘가 얼마나 힘들어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아프니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너 왜 그러는데 왜? 근데 자해를 하는 아이들한테는요. 왜라고 묻는 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네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지 얘기를 해보자. 자해를 하게 되는지. 어떨 때 이렇게 하니?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네가 편해질 수 있을까? 같이. 이렇게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한두 번의 어떤 조언을 가지고 아이가 그 행동을 멈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소통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어려움을 알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함께 있다는 걸 느낄 때 가장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네. 유명한 그 교육과 관련된 범죄라고 할까?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라고 알려진 그 사건이죠. 서울 숙명여고에서 쌍둥이 자매가 동시에 문과, 이과 1등을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의 아버지가 이 학교 교무부장입니다. 근데 아마 아이들을 키워보신 학부모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위권에서 등수가 갑자기 오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한 50몇 등 정도 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제 전교 1, 2등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모두의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나중에 막 뭐 촛불 집회도 벌이고 그래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크게 사건화되고 결국은 그 작년이죠. 이제 아버지의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징역을 받아서 지금 현재. 경찰은 이들 부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전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와 시험지를 확보했습니다. 비뚤어진 자식 사랑으로 지탄을 받았던 당시 교무부장에게 오늘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교육열이 이제 너무 이제 우리나라가 과하다 보니 아마 어느 학교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크게 문제화되지 않을 뿐이지 시험 칠 때마다 모두가 다 초긴장 상태가 되고 시험을 한 번 치를 때마다 전쟁을 치르는 듯한. 다들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초예민. 네. 근데 이런 사실 부정행위가 고등학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SAT라는 실험이 있는데 SAT 미국 수능이죠. 그렇죠. 미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건데 어쨌든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보니 이게 이제 1년에 한 몇 차례 쳐요. 우리 수능은 한 번 보지만 근데 세계적인 국제적인 시험이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은 나라마다 9시에 시험 본다면 시차가 다르죠. 사실은 동시에 하려면 우리나라 학생들 새벽에 봐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여 SAT, 즉 미국 대학 수능 시험지를 태국에서 미국으로 빼돌린 유명 학원 강사가 붙잡혔습니다. 태국까지 원정을 가서 현지 응시자에게 우리 돈 15,000원 정도를 주고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이 문제지에 정답을 달아 한국인 유학생 2명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유학생 2명은 미국에서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렀고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날짜 변경선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먼저 시험을 보면 거기 시험 보고 시험 문제를 다 익수한 다음에 나중에 시험 보는 나라의 사람한테 그 문제지를 넘겨주면 그러면 이게 사실상 커닝을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지구의 자전을 활용한 범죄네요. 그렇죠. 물리학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입학했다는 것만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열이 사실은 이게 교육열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교육이나 학문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그렇게 부정행위라도 써서 내가 공부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입학했다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자격증? 이랬었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그걸 얻기 위해서 벌이는 그런 부정행위 전쟁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제 학교 폭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점점 사회적으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커서도 계속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뭐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도 많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강원도 강릉에서 17살 여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중생들이 또래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마구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학생이 개인 SNS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책가방 4개를 둘러맨 남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욕설과 괴롭힘을 당합니다. 폭행으로 근육이 파열되고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지만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말합니다. 학교 폭력의 개념이 뭘까요? 그 학교 폭력 예방법에 아예 개념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폭력, 상해, 공갈, 강제적 심부름 그리고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까지 전부 다 개념화되어 있어요. 돈을 뺏는다던가 이런 거 다. 그건 당연히 공갈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침 뱉거나 아니면 뭐 면전에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행위 그런 것도 다 포함. 학교 폭력으로 발생한 좀 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1년 12월 20일에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이던 권모 군이 7층 자기 집 베란다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학교 폭력이 원인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왕따를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친구들로부터 물고문까지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전선을 목에 감아 끌면서 돈을 요구했고 계속되는 돈 요구에 부모 몰래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올라갈 때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아서 막 울면서 주저하면서 올라가면서 울면서 하던 그 CCTV로 촬영이 돼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랬었거든요. 가해자들이 같은 반 애들이 2명이서 평소에 뭐 때리고 돈 뺏고 좀 특이했던 거는 가해자들이 2명이 피해자 집에 들어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안경을 쓴 가해 학생 2명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옵니다. 10여 미터 뒤에 숨진 김군이 불안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갑니다. 거기서 게임을 막 시켜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열심히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계속 하지 않으면은 때리고 뭐 단소로 때리고 그리고 물고문도 시키고 마지막 그 목숨을 끊기 전에는 전날에는 이제 전깃줄로 목을 베서 이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게 당기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흔적이 이 유서에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추신이 죄송해요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고 마지막 부탁인데 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바꿔주세요. 걔들이 알고 있어서 제가 없을 때도 문 열고 저희 집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공포를 느꼈으면 이런 유서를 이렇게 남기냐. 그리고 죄송하다고. 네. 근데 이제 가해자들은 그때 이제 그 변명이 장난이었다. 자기 장난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 2명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담당 판사는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검은 점퍼에 마스크를 한 가해 중학생 2명이 경찰에 이끌려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그때 가해자들이 그 처벌을 이제 받았는데 한 명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 또 다른 한 명은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장기 단기는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요? 소년범죄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 이게 부정기형이라고 하거든요. 단기만 복역해도 애가 이제 달라졌다라고 하면 이제 석방하는 거고 그렇게. 좀 신축성을 둔 거죠. 피해자의 부모님이 2분 다 교사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못했던 게 가해자들이 자기 친척이 무시무시한 조폭이다. 말하면 너희 부모도 다 해친다. 피해자 그걸 믿은 거죠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또 하나는
이 학교 여학생 중에 박모 양이 한 6개월 전에 목숨을 끊었어요. 네,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지난 7월에도 이 학교 2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 원인은 집단 따돌림 때문이었습니다. 첫 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은 것을 교통사고라며 대충 얼버무린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박모 양이 같은 반에 어떤 애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교사에게 신고를 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벌을 준 거예요. 그냥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지 드러나게 됐고 박모 양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따돌리고.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권군이 뭐 학교에 말을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말을 하겠어요? 해결해 줄 수 없다 네. 이제.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범죄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측면 한 3가지 정도 요약하면은 먼저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의 범죄예요. 네. 관계성이 있는 거고 또 이게 지속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습니다. 또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학교 다른 친구들이 보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모멸감이나 굴욕이라는 야 근데 그거 어디 잊어버려라, 티내지 말아라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위로나 회복은 우리가 한번 같이 짊어지자. 짊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우리 한번 고민하자. 그리고 저는 어른들의 생각이 잘 넘어온 어른들이 그 사람 문제로 깊이 못 들어가는 문제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야 우리 때는 더 했어. 그거. 그리고 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그래 다 잊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맞으면서 큰다고 원래 애들 그게 진짜 문제인 그만 거예요. 많이 했잖아요. 야,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잔인함 때문에 논란이 됐던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죠. 네. 2017년 8월 1일에 부산의 사상구에서 6명의 여학생들이 한 여학생을 이제 공장지대로 끌고 가서 의자로 내리찍고 그때 철제 무슨 공구 같은 걸로도 때리고 하도 많이 맞다가 이제 의식을 잃었는데 거기도 때리고 피범벅이 돼서 무릎 꿇고 있고 그런데도 때리고 막 그런 동영상이 촬영돼서 좀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죠. 국민의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성인에 못 미치는 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관련 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소년범 처벌은 일반 성인 처벌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제일 중한 애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 10호 처분을 받았을 텐데요.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거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호는 그냥 부모님이나 외부 위원한테 위탁을 해서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게 하는 거고요. 가장 큰 10호는 소년원에 2년 가는 거. 그다음에 뭐 9호는 6개월 가는 거. 8호는 1개월 가는 거. 그다음에 6, 7호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고요. 4, 5호는 보호 관찰을 받는 거. 3호는 사회봉사를 하는 거. 또 2호는 수업을 듣는 거, 수강 명령을 받는 거. 8, 9, 10호는 이제 소년원에 가는 거죠. 소년원은 학교입니다. 타이틀이 학교예요. 그냥 나갈 수 없다는 거 빼고는 다 학교처럼 똑같이 수업을 받고요.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도 교복을 입고요. 수업 일수도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졸업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교화에 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년원이라는 곳. 소년 사건 하는 판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형사법만 있으면 아이들은 되게 초범이죠. 그리고 그러면 되게 집행유예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범이니까. 그리고 또 좀 더 경미한 건 어른하고 똑같이 하면 벌금이 나가야 되는데 벌금은 그 부모가 내는 거지. 그치. 아이들이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소년 보호 처분을 하면 만약에 8호, 9호면 당장 소년원에 감금이 되는 거죠.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해서 찬성하는 그 소년 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년범 같은 경우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네. 뭐 15세, 16세, 17세. 소년은 19세 미만은 소년이라고 하거든요. 19세 법적으로. 미만이죠. 네. 19세부터는 이제 어른이 돼 버리는 거고요. 네. 이제 0세. 그다음에 중요한 나이가 10세. 그다음에 14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세.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14세 미만은 형법상 무죄입니다.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형법상으로는 무죄거든요. 만 14세. 중학교 예. 근데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4세부터 19세는 소년 보호 처분도 되고 형사 처벌도 됩니다. 형사 처벌. 네. 근데 이 중에 뭘 선택할 건지는 뭐 검사나 판사가 그때 사건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소년 보호 처분은 최대한이 소년원 2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중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형사 처벌로 가는 거죠. 형사 처벌로 가면 아까 말했던 그 권군 사건의 경우에 형사 처벌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징역형이 나온 거죠. 이걸 이제 범죄 소년이라고 그러고요. 10세부터 14세가 있습니다. 여기는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 소년. 이거는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라는 걸 줄임말로 하거든요. 이거 촉법 소년이라는 법적인 용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은 형사 처벌은 안 되는 거고 무죄니까 소년 보호 처분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0세부터 10세 사이는 이제 범법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아무런 처벌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요. 그 촉법 소년에 관해서 특히 의견이 분분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만 14세 이하의 아이가 알고 좀 악용한다던가. 말씀대로 굉장히 중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2019년에 12월 26일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데 같은 반 여학생을 불러내서 흉기로 몇 차례를 찔러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죽는데 A양은 피해 어린이가 자신의 가족을 험담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무죄죠. 형법상은 무죄죠. 일단은 기소할 수 없는 거죠. 네. 기소할 수 어떻게 해야 없고. 돼요? 그럼 이제 촉법 소년이니까 소년 보호 처분을 할 수 있죠. 아까 말했지만 소년원을 가려면 8, 9, 10호인데 그보다 경미한 보호 처분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범법 소년의 경우에는 10세 미만은 아예 형사처벌도 안 받고 소년 보호 처분도 안 받거든요.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른보다 더 잔인한 그런 뭐 중죄, 살인죄 같은 거를 저질러서 이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좀 낮춰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년법을 폐지라는 이야기도 많았죠. 감독도 청소년 또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부분의 국민 감정과 사실 좀 가까운 편이에요. 왜 이렇게 피해당한 아이들만 고통받고 가해 아이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피해받은 애들이 전학 가거나 뭐 이렇게 되고 너무나 심각한 범죄들,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아주 잔인한 범죄들의 경우에 대해서 연령을 낮춰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하자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의사가도 최근에 이제 학폭 미투, 학폭 미투라는 것도 되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학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거를 반영한 것 같고요.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가 경계를 넘어서 번지고 있습니다. 학폭 미투가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해킹과 결합하게 되면은 딥페이크 기술이 있어요. 딥페이크 기술. 딥페이크.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를 이제 만들었던 알고리즘이 딥러닝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딥을 따오고 페이크는 이제 속인다, 가짜 이런 거니까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그 페이크란 뜻이죠. 딥페이크가 나오자 바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딥페이크 이제 포르노죠. 그렇죠. 또 역시 유명 배우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나오는 그 동영상 사람 얼굴에 갖다 이제 붙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 전에도. 근데 대개는 너무나 이 기술이 조악해요. 금방 티가 나는 정도였지만 여기에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쓰이자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단 먼저
그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요. 그 수많은 사진으로 그 이제 중요한 피처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이 다 끝난 그 인공지능에게 다음에 합성할 어떤 사람 몸 사진을 주면은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말을 한다거나 얼굴을 약간 돌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자체로 그냥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딥페이크 포르노가 처음 발견된 게 2017년 얼마 안 됐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자 연예인들의 나체 사진이 쏟아집니다. 20장에 5,000원. 보란듯한 광고에 이런 사진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그 동영상의 96%가 음란물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이제 퍼져가고 있는데 불법 제작 유포자의 절반 이상이 10대라면서요? 절반이 넘는 정도가 아니라 그 10대가 70%, 20대가 20%, 그러니까 90%가 10대, 20대인데 아니고 가장 흥미로워하는 그런 주제에 이걸 사용하는 거죠. 주로 이제 범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들이죠. K-팝 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고 피해자의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돈은 130만 원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딥페이크 처벌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성폭력 특별법, 허위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에 해당되면 이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제 이걸 만약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거나 그러면은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중한 죄인 거죠.